안녕하세요. 3월 29일 월요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간밤이 아니죠. 지난 주말에 미증시는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반면에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켰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전일 대비 0.16% 하락을 하면서 3036.04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전일 대비 0.27% 하락을 하면서 954.1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개인이 6,500억 원대의 물량을, 외국인이 490억 원대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이 홀로 7천억 원대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홀로 718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이 172억 원, 외국인이 377억 원의 물량을 덜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지만 그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알찬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의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 신강섭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뿌듯한 표정을 친절한 네. 키다리 아저씨 마음에 드시죠? 네, 마음에 드네요. 네, 주말 네. 잘 보내셨어요, 전문가님?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 신강섭 전문가와 2시간 동안 함께 할 텐데요.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아주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04개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우리 시장 얘기하기 전에 네.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증시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네,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일단은 뭐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네. 네, 이 3대 지수 일제히 다 상승을 했죠. 네네, 다우 지수가 좀 눈에 띄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조정도 거의 잘 안 받고 있고 조정 받을 때도 되게 건전하게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S&P도 마찬가지로 조금 다우 지수보다는 조금 약하긴 하지만 또 이번에 올라갈 때는 좀 더 세게 올라가서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빠질 때는 크게 빠지고 오를 때는 좀 반등이 적고 예전의 흐름과 좀 반대의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나스닥 지수의 그 흐름 자체가 조금 다른 어떤 큰 업체들보다 다른 큰 어떤 다른 회사들보다 좀 흐름이 좀 약하긴 한데, 이 기술주의 흐름들이. 근데 결론은 지금은 이렇지만 또 이제 나스닥이 결과적으로 또 시장을 또 이끌고 갈 또 그런 상황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다고 하더라도 조금 기다리면서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네. 분봉상의 흐름을 한번 보면 S&P 같은 경우도 그 금요일에 장이 시작하고 나서 시장이 계속 위아래로 계속 이렇게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다가 또 내려왔다가 또 다시 오르는 듯 하더니 또 갑자기 급락이 떨어지고 그러다가 막판에 이렇게 들으면서 끝났는데, 이 막판의 상승세가 아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31일 날 발표하는 그런 어떤 그 인프라 법안이라든지 그런 기대감에 네. 막판에 좀 저가 매수세가 붙으면서 좀 올라가면서 끝난 것 같고요.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국채 수익률이나 그런 것들도 뭐 시장의 흐름만큼 국채 수익률도 같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1.7% 가까이 올라왔지만 시장에는 그렇게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네, 이제 국채금리 이슈는 네.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올랐는데도 떨어지지 않고. 네, 그냥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국채금리가 계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올라주면서 시장도 이제 같이 올라주는 그런 현상이 가장 바람직한데, 네. 일단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이렇게 상승이 급하게 나오는 기존의 그런 어떤 걱정했던 그런 우려는 조금 지나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국채 수익률과 뭐 시장과 같이 아마 올라오지 않을까. 예전에 조금 그 테이퍼링이나 이런 걸 실시하거나 뭔가 어떤 발표가 나왔을 때 국채금리 일시적으로 막 2.5%, 2.7%까지 올라가는 현상들이 예전에 2008년도에 나왔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1.6%, 1.7%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사실 이 국채금리의 1.7% 정도의 수준을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연준에서 그 물가 상승률이 이제
그 한 2% 정도를 가장 좋게 보거든요. 네. 근데 국채에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이상은 나와야 국채에 투자하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수익률이 높으니까. 네. 사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지금 1.7%에 와 있는 것도 좀 너무 낮은 거죠, 사실.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적정 인플레이션율보다도 안 되는 국채 금리를 가지고 여기 국채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이게 좀 자리가 잡히면서 이런 현상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정상적인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국채가 조금 안전하게 계속적으로 그 안정적으로 올라주는 형태가 나오는 게 사실 정상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네. 국채 금리 이슈는 좀 지나가면서 아마 국채 금리가 앞으로 이렇게 오른다 하더라도 그렇게 시장에 뭐 크게 이렇게 무리는 주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미증시에서 어떤 걸 챙겨봐야 될까요? 지금 일단은 네. 미증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차트를 그냥 보셔도 그냥 보이겠지만 네. 이게 뭐 당장 폭락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전혀 이 차트 안에서 폭락이라는 거는 거의 볼 수가 없거든요. 보시면 다우지수도 그렇고 S&P도 그렇고요. 뭐 나스닥의 흐름이 조금 안 좋긴 하지만 나스닥도 지금 이 쌍바닥이죠. 그러니까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면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스닥이랑 비슷한 흐름이 나오긴 하는데, 나스닥보다 좀 반도체 지수의 흐름이 좀 더 센 거고, 이 차트만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어디서든 뭐 이렇게 주가가 뭐 당장 내려가거나 뭐 이럴 만한 모양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지금 시장은, 저는 이 시장을 보면서 역시 그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어떤 좀 약간 경외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했던 말 그대로, 제가 예전에도 연준 의장을 믿고 투자를 하자, 그냥 연준 의장을 믿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황이 연준 의장이 의도하는 대로 그 상황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연준 의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연준 의장, 이게 네. 그 파월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그 경제가 네. 살아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을 하면서 돈을 계속적으로 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그게 경제가 살아나는 그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테이퍼링이라든지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건 차후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렇게 연준의 그 파월 의장의 의도대로 하려고 하면 다른 상황들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에 너무 과열이라든지 너무 큰 상승이 나오면 그게 이제 시장에 좀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엔 테이퍼링을 먼저 시작해야 될 수도 있고 금리 인상을 좀 먼저 해야 될 수도 있고, 이걸 시장에서 걱정을 하는 건데, 지금 보면 그 파월의 의도대로 좀 과열됐던, 많이 올랐던 나스닥은 지금 못 가고 있고 네. 내려와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좀 자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모습이고, 그동안에 좀 못 갔던 이제 다우 지수라든지 뭐 S&P만 좀 이제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다가 그 인프라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옐런과 서로 이제 재무장관과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네. 시장에서 이제 인프라 법안을 한다라고 이제 하니까 거기서 또 한 번 기술주들을 타겟으로 이제 뭐 세금을 늘린다든지 어떤 그런 정책들을 하면서 좀 이제 가파 종목이라고 하죠. 뭐 구글,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애플, 그리고 페이스북, 네. 네, 이런 종목들의 좀 시세를 좀 눌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금, 뭐 빅테크 기업의 세금을 뭐 물겠다 이런 것들을 G20 회의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걸 의제로 다루면서 그 종목들의 어떤 상승을 좀 눌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는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투자한다고 해서 그 외에 경기 순환주의 어떤 흐름들을 끌어내고 있거든요. 그 주식들의 상승을. 그러니까 그게 파월이 의도한 것과 또 그거를 이제 옐런이 그 일을 해봤기 때문에 뭘 네. 해줘야 될지 본인이 좀 아는 것 같고요. 그걸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둘이 주고받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시장이 운전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둘의 호흡이 잘 맞는 거네요. 네, 뭐 거의 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그 약간 발탁한 그 자체가 좀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네네. 네, 파월의 의도대로 나스닥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근데 전문가님은 결국에는 나스닥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예측대로라면 지금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 담아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네. 이게 나중 문제긴 한데요. 네. 저는 결과적으로 경기 순환주보다는 결과적으로는 기술주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시세 상승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지금 현재 상황들이나 어떤 부분들이 그 미래 기술이나 이런 쪽에 지금 그 캐시우드의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주식들이 많이 내려왔을 때 지금 캐시우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그런 주식들을 지금 다 팔고 있어요. 지금 올라올 때 그걸 팔고 지금 많이 떨어진 기술주들, 조그만 그런 성장주들 그런 것들이 막 20-30%씩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지금 사서 모으고 있는데 그의 생각도 아마 그의 판단도 지금 이런 파월이 이런 의도로 지금 이렇게 시장을 끌고 가고 있어서 그 S&P라든지 다우 지수의 그런 어떤 상승들이 눈에 보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나스닥이 조정을 받을 때 이 종목들을 담아 놓으면 나중에 이 종목들이 또 다시 한번 시세를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도 그 생각에 좀 동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식이라는 게 오늘 샀을 때 또 내일 오르고 또 어떤 종목들은 또 미리 투자를 해놓고 이런 포트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약간 분산 투자로 뭐 다우 지수에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다우를 가지고 하는 ETF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기술주를 좀 담고 많이 이제 저가로 내려온 기술주를 좀 담고 그리고 일정 부분은 이제 다우 종목 30개로 돼 있는 그 이제 다우 지수를 가지고 하는 ETF가 있거든요. 그 레버리지 뭐 1배짜리, 2배짜리, 3배짜리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적당한 좀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상대적으로 지금 미증시에서 조정받고 있는 기술주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 민감주보다는 성장성이 좋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31일에 예정돼 있는 미국 인프라 투자 정책 발표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경기 부양 효과에는 긍정적이지만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 문제 때문에 통과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그거는 좀 의례적으로 나오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냥 결과적으로 이제 그 규모에 대해서 조율을 하긴 하겠지만 뭐 통과가 되고 안 되고의 어떤 부분의 차이는 아닐 것 같고 그냥 이제 규모가 이제 뭐 3,000조 뭐 지금 많은 돈을 풀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 규모를 가지고 조금 약간 조율을 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어쨌든 통과가 되는 거는 기정사실화 돼 있다. 그것 때문에 뭐 통과가 안 돼서 주가가 내려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통과가 나왔을 때 시장이 이제 그 슈팅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이제 그분이 나왔을 때 좀 다시 조정권으로 들어갔다가 또 좀 쉬었다 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4월 2일에는 고용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이래. 이 발표에 의해서 시장이 네. 크게 흔들릴까요? 변동성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그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그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좋게 나와도 시장이 올라가고 있고요. 조금 안 좋게 나오면 또 어떤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올라가고 있고 지금은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 어떤 큰 힘 자체가 시장을 계속 밀어 올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표는 아마 좀 좋게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시장은 그걸로 인해서 좀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그보다 이제 하루 먼저 4월 1일 날 이제 그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산유국들이 감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감산을 그냥 계속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증산을 할 것이냐 이 부분으로 가지고 이제 유가가 조금 움직일 텐데요. 그 유가로 인한 또 이제 주식의 변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조금 어느 정도 신경을 쓰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31일에는 인프라 투자 정책 발표가 있고요. 4월 1일에는 오펙 플러스 회의, 또 4월 2일에는 고용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꼼꼼하게 추이 잘 지켜보셔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미증시를 꼼꼼하게 분석해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입니다.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04개 꼭 입력하시고요. 오늘 또 2부에서는 종목 상담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미증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시장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정말 제자리 걸음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전문가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뭐 흐름이 좀 약간 답답한 흐름이고요. 네. 일단 지금 뭐 미국 증시나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코스피는 뭐 그냥 거의 뭐 움직이지 않았고요. 일단 시작했을 때 이걸 분봉으로 보면은 시작할 때 조금 이제 그 미국 시장의 상승으로 미국 시장이 한 1% 정도를 상승을 했는데도 우리나라 시장은 뭐 거의 뭐 그렇게 상승이 거의 보여지지 않았고 약간 눌렸다가 다시 또 반등이 나왔긴 했지만 또 다시 눌리면서 그냥 굉장히 좁은 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그냥 일봉을 그냥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굉장히 좁은 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이것도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 네. 뭐 많이 하락한 것 같지만 사실 뭐 0.02% 정도, 그러니까 그냥 0.27% 정도 하락으로 하는 걸로 그냥 끝났는데, 일단은 수급을 한번 보시면 일단 개인 투자자가 한 6천억 정도를 이제 초반부터 장 초반부터 계속적으로 사 들어왔고요, 코스피에서.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은 조금 팔다가 막판에 좀 외국인들이 좀 코스피를 사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인프라 법안 때문에 관련된 이제 뭐 철강이라든지 기계라든지 그런 쪽에 어떤 업종을 조금 산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막판에 이제 그 기관들이 조금 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개인들만 좀 사다가 조금 이제 끝나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거든요. 일단 지수 자체는 조금 답답한 흐름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네. 그 미국 증시가 오를 때, 미국 증시는 확실히 오를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확실히 오를 것 같은데, 미국 증시가 오를 때 과연 우리나라 증시가 오를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미국 증시가 계속 오르는데도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못 가면서 계속 좀 답답한 흐름으로 있다가 나중에 조금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를 같이 보되, 또 이제 미국 증시가 오른다고 해서 또 우리나라 증시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이제 이렇게 지수에 관련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보기보다는 각 종목들의 그런 어떤 이슈나 지금 인프라 법안 때문에 움직이는 뭐 철강 기계, 뭐 조선, 뭐 그리고 수혜주나 뭐 이런 어떤 부분에 또 이슈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전에 움직였던 해운이라든지 그런 어떤 개별 종목들의 어떤 그 상승을 좀 맞춰야 되는 약간 어려운 그런 시장 속에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종목을 샀을 때 지수가 오르면서 다 같이 오르는, 뭐 옛날처럼 뭐 자동차가 막 다 같이 오르고 막 이런 상황들이 지금 아직은 벌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루하루 조금 지수들이나 환율들의 흐름을 보면서 지금 계속 저도 이렇게 보면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일단 오늘 환율의 흐름도 사실 요즘에 그 환율이 예전에 뭐 그 원화가 계속 강세로 간다라고 막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상황이 좋다 뭐 해서 강세로 계속 가다가 지금 그 원화가 좀 약해지면서 이제 달러가 좀 강해지는 모습들이 요즘에 최근 들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뭐 조금 이 앞전에서 달러가 좀 강해지는 모습이 나오다가 지금은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조금 안정적인 모습 권역에 있는데, 일단은 지수나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안정화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좀 종목에 대한 어떤 주식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현금 비중이나 적절히 유지는 하되, 이제 너무 겁먹지는 말고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그 미국 증시가 조금 살아나는 어떤 그런 경제, 그리고 이제 파월이 경제 성장률을 6.5%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이 그런 고성장을 할 때 그런 어떤, 물론 기저 효과로 인해서 어떤 성장률이 크게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긴 하지만, 일단 이번 연도에 경제 성장률을 한 6.5%로 제시를 했다는 거는 경제가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시장에 돈을 계속 풀겠다, 이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그 부분을 믿고 좀 시장을 좀 믿고선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좀 답답하더라도 좀 기다려보는 자세로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런데 요즘에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코스피에서는 장 막판에 외국인의 수급이 집계가 됐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네.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매수를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크게 의미는 없고요. 비중이 이제 뭐 이렇게 개인 투자자 계속적으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속성이 계속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네. 지금 일별 동향을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금요일 날에 좀 많이 올랐을 때 좀 한 2천억, 3천억 정도 매수를 했었고, 그리고 오늘 한 5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연속성 있게 좀 나와주느냐, 이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지금 이 전반적인 어떤 그 분위기 자체는 좀 계속적으로 여태까지 좀 지지부진하고 되게 힘들게 여태까지 왔었는데, 네. 그 부분이 좀 해결되는 국면,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 시장에서 적응하는 국면, 뭐 그런 어떤 국면으로 가면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주고 있고, 좀 약간 긍정적인 모습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이번 네. 주에 4월 1일에 경기 지표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수출 실적이 나오는데요.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수출 실적이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에 못지않게 지금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지난번에 발표 나왔을 때도 예상보다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지금도 또한 이번에 나오는 것도 아마 괜찮을 거라고 생각되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계속 나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를 하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이 이제 좀 예전에 좀 그 밑에서부터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면서 지금 좀 지지부진한 흐름에 있어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조금 주식이 좀 약간 그 거리에서 좀 약간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아마 느끼실 텐데,
일단 시장이 원래 평상시에 시장이 또 이런 모습이고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고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주식이 좀 잘 대부분의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다가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하나씩 움직이면서 좀 본인이 투자한 게 이제 가만히 있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어떤 이슈가 이제 또 생기면 또 그 종목이 또 이제 한 일주일 동안에 뭐 한 10%, 20% 올라가는 이런 패턴으로 네. 보통 주식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좀 정상적인 상황이고 좀 기다려 보시면 여러 가지의 정황상 좀 이제 뭐 경제도 좀 좋아지고 그리고 뭐 주식도 좀 주식시장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요, 올라간다는 확신만 있으면 지금 같은 이런 지지부진한 상황을 견딜 수는 있거든요. 네네네. 전문가님은 언젠가는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지수 자체는 네. 뭐 좀 더 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각 개별 이제 개인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시장 분위기에 잘 맞는 종목을 가지고 또 판단을 하셔갖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미증시는 상승할 거라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또 반면에 우리 시장은 현재 종목별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동안 자초 사건 때문에 막혔던 수혜주 운하가 오늘 네. 정상화됐다는 보도에 해운주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종목들 어떻게 보셨나요? 뭐 해운주는 계속적으로 지금 뭐 BDI 지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괜찮은 모습이거든요. 네. 좀 추세 자체를 좀 오르고 있고 경제가 좋아지거나 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세는 나오는데 그 주식들이 이제 지금 여기 이제 해운 BDI 발티구님 지수인데요.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 그 이제 올라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는 괜찮을 거예요, 결론은. 근데 이제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 수혜주 운하 때문에 슈팅까지 걸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HMM 같은 경우에 이 앞전에도 사실 여기서 조정이 한번 나오려고 했던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이 나오지 않고 이 구간부터는 좀 약간 슈팅이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 다만 이제 HMM 말고 페노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페노션 같은 경우나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약간 슈팅이 걸리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지금 계속 그 자리에 있는데 HMM이 쉬는 동안에 페노션이나 이런 대한해운 같은 이런 발틱 그 벌크선 관련된 이 그 해운주들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조금 약간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지금은 일단 HM이 흔들릴 때 조금 같이 흔들리는 모습이라서 네. 조금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HMM 말씀하셔서 그런데 HMM 같은 경우에는 네. 9거래일 연속 급등을 하다가 오늘 조정받았거든요. 네. 근데 또 조정이라고 하기엔 또 큰 폭으로 너무 하락을 했어요. 9% 가까이 네네. 하락했네요. 근데 이게 일시적인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거는 네. 지금 좀 슈팅 구간에서 이제 조정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네. 조금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격으로 가격으로만 주는 게 아니라 가격으로도 빠지면서 시간으로도 좀 조정을 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이 앞전에도 HMM이 요런 패턴이 한번 나왔었어요. 앞전에요. 앞전에도 이때도 지금 이렇게 상승해서 14,000원, 15,000원 구간까지 슈팅이 걸리면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후의 흐름이 가격으로도 조정을 주지만 가격으로 일단 조정을 먼저 주죠. 먼저 주지만 네. 시간으로 이렇게 조정을 줘요. 시간으로 조정을 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자리를 만들어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패턴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이 지금 현재 요 구간으로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HMM은 지금 조금 조정이 나올 때 너무 초반부에 좀 이제 여태까지 못 사셨던 분들이 너무 초반부에 달라붙어서 이제 사시는 것보다는 조금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페노션 같은 경우는 약간 얘기가 달라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HM 같은 경우를 한번 좀 지켜보면서 페노션과 HMM이 어떻게 이제 같이 커플링으로 같이 조정을 받으면서 똑같이 움직이는지 아니면 디커플링으로 HMM 빠지는데 페노션은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지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운주들에 대해서 운임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종목별로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리고 이번에 자초된 네. 컨테이너선이 일본 선박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일본 선박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깨지면서 반면에 국내 조선 선박 주문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오늘 조선주들은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네네.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조선주가 이제 네. 사실 그거보다 뭐 슈팅이 걸렸다기보다 이제 조선주가 그 금요일 날에 그 대규모 수주가 네. 된 수주 공시들이 소식이 많이 나오면서 있었죠. 그래서 금요일 날에 좀 상승이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제 오늘 이제 올라가다가 또 한번 조금 이제 더 올라가는 그런 슈팅, 그러니까 그 금요일 날 크게 상승하고 이후에 좀 이제 하루 정도 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좀 윗꼬리를 맞았거든요. 근데 현대미포조선도 지금 이런 모양이고, 그리고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네,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네, 한국조선해양도 지금 고점을 뚫고 윗꼬리 똑같이 현대미포조선하고 똑같이 이제 그렇게 맞았는데, 삼성중공업의 흐름을 보면 이게 삼성중공업이 수주 공시가 나왔을 때 이게 일본하고 그리고 네. 중국하고 그리고 같이 경쟁을 했는데 삼성중공업이 이거를 전부 다 땄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물론 이제 되게 좋을 수도 있지만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삼성중공업이 이거를 다 땄다고 하는 것도 사실 저는 이렇게 반갑지가 않은 게, 왜냐하면 이제 가격을 좀 혹시나 너무 이제 수익이 안 나는 가격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렇게 입찰을 하면 또 이제 뭐 일본 배라든지 뭐 중국 배라든지 그 중에 일부 이제 삼성중공업에서 좀 많이 가져오고 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삼성중공업에서 그걸 다 가져갔다라고 하는 게 좀 가격을 좀 약간 저가로 제시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어떤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냐면은 그 예전에 중동건설이 굉장히 붐이었어요. 그때 네. 당시에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런 회사들이 하루가 다르게 막 몇 조씩 수주를 했다라고 하면서 주식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 몇 년이 지났더니 그 건설주들이 다 급락을 했거든요. 혹시 왜 그랬는 줄 아시나요? 아니요. 그게 이제 네. 왜 그랬냐면, 값을 너무 저렴하게 불렀나요? 네,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한 개 광구 뭐 공사를 할 때마다 거기 적자가 막 1조 이상씩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수주를 따내려고 그렇죠. 값을 네. 내려. 네, 그때 상황이 이제 좀 약간 건설 그런 중동건설 어떤 그런 붐 때문에 거기서 수주를 어떻게든 따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의 욕심에 우리나라 회사들끼리 너무 경쟁을 해갖고 그거를 가격을 너무 낮춰나갔고, 나중에 그걸 실제적으로 공사를 해보니까 남는 게 없고 전부 다 적자를 내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들어갔거든요. 근데 네. 약간 조선주들이 작년에 수주 가뭄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이제 좀 그런 상황에 이제 몰려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이번에 그 수주를 딸 때도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나오게끔 좀 해서 하면 좋을 텐데, 지금 삼성중공업 이번에 그걸 다 땄고 사상 최대의 어떤 단일 규모로 최대의 계약을 했다라고 어떤 부분에 그 이슈가 나왔을 때, 아니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단일 개혁의 최대 사상 규모, 그 최대 규모의 그걸 땄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혼자 이렇게 좀 곰곰이 해보면서 이 옛날에 그 건설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의 차트의 흐름을 보면 오늘도 이제 갭으로 뜨긴 했는데 좀 약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이게 조선주의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단지 근데 다만 그때 그 건설주들이 수주를 막 받을 때 당장 그게 당장 보여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동안의 흐름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차후에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 뭐 그게 땄는데 뭐 당장 그게 수주가 뭐 저가 수주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못 가고 막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좀 약간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면서 조금 뭐 무조건 그냥 괜찮다라고 해서 하기보다 약간 차후 상황들을 조금 하나하나 좀 꼼꼼히 보면서 하실 필요가 있다,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조선업 수주 소식이 연달아서 계속해서 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수익성 문제가 걱정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철강 업종은 계속해서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오늘은 네.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일단 철강이 지금 인프라 법안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지금 그 전부터 그 인프라 법안이 지금 뭐 하루 이틀 전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이제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지금 쳐다보면서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동국제강이 굉장히 그때도 이제 현대제철이나 포스코보다 이 동국제강 이런 회사가 좀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동국제강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다만 이게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따라가도 되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좀 고민이실 맞아요. 텐데 그게 궁금해요. 네. 지금 오늘이 벌써 29일이고 내일 모레가 이제 발표니까 사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크게 그렇게 많이 또 이제 조정이 나올 만한 때가 또 이제 거의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따라붙기도 참 약간 애매한 자리까지 오긴 했는데요. 종목별로 약간 대응이 다르긴 할 거예요. 그래서 KG 동부제철 같은 경우도 오늘 좀 흐름이 괜찮았고요. 이게 오히려 좀 늦게 흐름이 나오는 모습이어서 좀 약간 그 제철주 이제 철강주들 중에서도 약간 덜 올라온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KG 동부제철이 좀 괜찮아 보이고요. 거래량도 좀 많이 터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처음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으니까 철강주의 어떤 모습을 볼 때 그냥 좀 이제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괜찮고요. 그래서 요 KG 동부제철 요 흐름이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 앞전부터 계속적으로 괜찮았던 또 한국철강 이런 것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한국철강도 지금 많이 올랐죠. 예. 그리고 대한제강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린 대한제강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현대제철, 포스코 이런 것들이 좀 흐름이 오히려 약해요. 저런 어떤 중소형 철강주보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도 좀 미리 좀 올라오긴 했었는데 지금 좀 약간 이제 다른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종목들보다는 좀 흐름이 약한 모습이고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철강주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 외에 이제 뭐 열연 대리점이라든지 그 뭐 문배철강, 동양에스텍 뭐 이런 종목들도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기존부터 아마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지금 이제 철강주들 대형주들이 포스코가 먼저 올라오고 나서 그리고 동국제강, KG 동부제철, 뭐 대한제강, 한국철강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KG 동부제철 이런 게 지금 흐름이 괜찮아 보이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열연 대리점을 하는 이제 뭐 동양에스텍, 문배철강, INI 스틸 뭐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서 이 철강주에 조금 관심을 갖고 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전문가님 질문이 있어요. 네.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네. 이전에 뭐 인프라 법안 발표 이슈 외에도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계속 오르는 종목이잖아요. 네네네. 앞으로 계속 갈까요? 아니면은 인프라 법안 이슈가 끝나면 뉴스가 소멸되는 걸로 봐야 될까요? 일단 그 부분은 뭐 아무도 알 수 없긴 하지만 네. 일단은 경제가 만약에 성장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흐름이 계속적으로 더 좋아진다고 하면 그때 계속적으로 가는 종목들이 이제 화학 그리고 철강 이런 종목들은 그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 예전에 2008년도에 2011년도까지 이제 그런 어떤 주식이 상승할 때 거기에서 이제 철강주하고 화학주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을 줬거든요. 그래서 네. 좀 지금도 화학주, 철강주들은 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조정이 나오거나 뭐를 할 때 좀 약간 투자를 하는 어떤 관점에서 좀 매수 관점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화학과 철강 등 이런 경기 민감주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기계 업종들도 강세를 보였거든요. 기계 업종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나요? 일단은 인프라 법안이라고 하면 네. 세계 이제 1위 그 소형 건설 장비 업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밥캣이죠, 밥캣. 네. 이제 두산이 두산 인수를 했는데 두산이 2007년도에 한 5조 정도를 주고선 인수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두산이 좀 약간 휘청거리긴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잘 극복을 했고 지금 두산 밥캣이 좀 알짜 회사가 됐고요. 요게 이제 인프라 법안을 할 때 직접적인 가장 큰 수혜주가 아닐까 싶고요. 그 법안이 나오고 나서 좀 지켜봤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이제 한 6% 정도 오르더니 오늘 또 한 6% 정도 올랐고요. 오늘 좀 윗꼬리 맞긴 했지만 좀 인프라 법안이 관련해서 좀 약간 괜찮은 종목이고 두산중공업하고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좀 두산그룹 자체의 어떤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마무리 단계에 가면서 좀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러니까 뭐 연료전지라든지 이제 풍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일단 그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좀 잡아주고 저가 매수로 이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의 흐름이 지금 며칠 동안 좀 괜찮은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 좀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그 마찬가지로 기기업종이고요. 이게 지금 밥캐치랑 같이 흐름이 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 현대중공업 지주 쪽으로 이제 그 인수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인수하고 나서 흐름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두산인프라코어도 좀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계업종 중에서는 두산 밥캣이 가장 인프라 법안 수혜를 받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두산 관련 종목들도 그룹주들도 일제히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그러면 해운주, 조선주, 철강주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섹터가 가장 유망할까요? 네. 그건 뭐 그 보는 어떤 시각에 따라 좀 다르고 또 네. 제가 말씀드린 게 뭐 100% 맞지는 않겠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정기적으로 봤을 때 보면 지금 가격이라든지 지금 현재의 가격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가격 이런 것들을 다 전부 고려해 본다고 하면 저는 철강주하고 기계에 관련된 종목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으로 얘기하면 두산 인프라코어하고 그리고 뭐 철강주 중에는 이제 뭐 지금 아직 덜 오른 KG 동부제철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큰 종목에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포스코 같은 경우는 좀 무난할 것 같고요. 네. 오, 네, 알겠습니다. 꿀팁을 또 주셨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철강주와 기계 관련 종목들이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종목별 장세가 이어진 만큼 이번에 이슈됐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셀트리온이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레키로나주가 유럽의 조건부 허가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 흐름 보였거든요.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네. 그 약간 예상이 되긴 해요. 원래 전문가님은 네. 바이오주에 대해서 좀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시니까요. 네, 맞죠? 네, 일단은 네, 셀트리온이 이제 그 유럽에서 셀트리온 치료제가 개발돼서 유럽에서 판매가 될 거고 또 미국에서 뭐 판매가 될 거고 일단 유럽에서 먼저 허가가 날 거다라는 것들은 이게 지금 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 아니에요. 네, 이미 어느 정도 다 시장에서 알고 있었고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미 뭐 이전에 앞전에 다 이만큼의 주가를 형성했던 거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다시 치료제가 개발을 했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어깨를 줬죠. 예,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내려오다가 유럽에서 그 이제 허가가 났다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오늘 올라왔죠. 근데 이 앞전의 고점보다 또 이제 고점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채금리나 코로나처럼 약발이 다 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긍정적인 약발이 계속적으로 지금 효과를 크게 미치지 못하는 어떤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앞전에 이제 내려올 때 이제 매도 못하신 분들이 이번 기회에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이지 않나. 그리고 나서 조금 상황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셀트리온 외에 지금 다른 종목들의 반응을 한번 보면요. 셀트리온 제약. 네, 뭐 거의 이제 뭐 티가 안 나죠. 예, 그런 어떤 큰 이슈가 옛날 같았으면 이거 뭐 상한가 가고 뭐 난리 났을 텐데 지금 뭐 거의 이제 뭐 티가 안 나는 이제 그런 재료들이 나와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뭐 2.6% 정도 상승에 그치는 옛날 같으면 뭐 6% 7% 되게 우습게 갔던 종목들이에요. 뭐 6% 7% 10% 막 15% 뭐 20% 이렇게 우습게 갔던 종목들인데 지금은 이런 어떤 이렇게 뭐 그 1조 2천억, 뭐 1조 5천억 정도의 매출을 낼 수 있다. 이 유럽에 허가를 낸 것들이 이런 어떤 뉴스가 나와도 이제 진짜 할 수 있어요. 지금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해도 지금 이제 1% 2%밖에 못 올라가는. 예전에는 그냥 개발하려고 한다만 해도 상한가에 갔는데 네. 이제는 당장 판다라고 해도 1% 2%밖에 못 움직이고 셀트리온 5%밖에 못 움직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지금 이 주식이 힘이 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힘이 있어 보이는지. 예, 그냥 그걸로 대답을 근데 대신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주린이들 입장에서는 약간 힘이 있다고 헷갈릴 것도 같아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네. 6거래일 연속 급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매수세를 살펴보면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들였어요. 네. 보통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하는 종목은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어떻게 일단 보세요? 그게 이제 지금 뭐 한번 보여주시면 네. 예, 6거래일 동안 올라오긴 했지만 이게 뭐 0.1%, 0.7%, 1.2%, 2.5%, 2.5%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미리 이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그 부분들에서 이제 올라온 거고 오늘 이제 그 재료가 나오니까 아침에 갭으로 떴다가 지금 음봉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음봉으로 이제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 그 재료가 나왔을 때 바로 그냥 떴다가 바로 밀렸다가 다시 저가 매수가 붙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 올라주면서 이 정도에서 끝났는데 아마 이게 내일 상승이 나와도 아마 크게 상승하진 못할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나 이런 부분들은 그 수급을 갖고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예전에도 많이 해봤어요. 저도 종목별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도 그렇고 그냥 그거는 굉장히 후행적인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샀어요. 그래서 오늘 뭐 오른 거지. 오늘 샀다고 해서 내일 뭐 또 살 거냐? 그건 또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많이 샀어요. 근데 내일 만약에 어떤 재료가 나와서 갭으로 뜨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 외국인들이 거기다 차익 실현을 하면서 또 팔고 나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개인 투자분들께서 내 종목을 외국인들이 며칠 동안 사고 있어.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종목을 샀을 때 나중에 계속 물려 내려가는 그런 경험들도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급적인 부분은 그냥 하나의 그냥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 그냥 내가 이 종목을 샀을 때의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는 것들 중에서
그냥 하나의 조각에 불과한 거지 그거 하나만 믿고 그리고 나서 버티던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시면 더 훨씬 더 나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급은 그냥 하나의 그냥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의 조각에 불과한 거고요. 그 수급만 갖고 매매를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빠져나와 보자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 그룹주들의 전체에 다 해당하는 건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모두 다. 네, 지금은 네. 셀트리온 바이오 주식이 셀트리온 이런 것보다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셀트리온 종목이 안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종목에 뭐 투자를 그냥 뭐 이 종목을 사랑하시면 그냥 투자하시고 오랫동안 그냥 기다리시면 또 뭐 이거보다 더 오를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나올 수도 있죠. 그냥 저는 이제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요 자리에서 요걸 사는 것보다 어차피 같은 돈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제 그 경기가 살아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는 뭐 철강이라든지 기계라든지 그냥 다른 섹터 기회비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냥 뭐 저는 셀트리온 자체가 뭐 종목이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투자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저는 이 자리에서는 이거를 뭐 지금부터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여기서 투자해서 그 수익이 날 만한 그런 어떤 그 목표치가 높지 않고 이게 다시 내려올 확률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난 지금 이 시기에 이 셀트리온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셀트리온 그룹주들 모두에 대해서 유럽 조건부 허가 소식은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심하자,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바이오주 얘기를 하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장 시초가도 무너졌는데요. 네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거 이제 한숨을. 네, 이게 참 저는 이 이후의 흐름이 네. 굉장히 이게 이후의 흐름이 힘들어질 거. 저는 이제 차트를 이제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네. 다음 흐름들이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게 이때부터 이게 뭐 상담을 의뢰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거 빨리 팔아야 된다. 그때도 제가 다른 종목을 보여드리면서 이게 SK 사이언스의 미래입니다라고 하면서 막 보여드리고 맞아요. 매번 예.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빨리 팔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이게 지금 오늘 저점이 뚫렸잖아요. 반등은 나옵니다. 저점이 뚫렸기 때문에 이게 저점이 뚫리면 손절이 나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저점이 뚫리면 반등이 나오거든요. 반등은 나오는데 그때 또 못 빠져나오면 이 종목의 미래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SK 바이오팜이고요. 어차피 같은 어떤 회사의 같은 어떤 건데 지금 이 종목은 이때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여기서 슈팅이 완전히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밀고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밀고 내려왔어요.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렇게 밀고 내려온 거거든요. 좀 많이 내려왔다고 치면 한 이 정도 이렇게 밀고 내려올 때 이게 지금 이렇게 계속 밀고 내려올 수 있거든요. 이 앞쪽으로 이제 보시면은 지금 요렇게 밀고 내려올 때 이렇게 밀고 내려와서 지금 여기가 저점이 뚫린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제 이렇게 지금 뚫리고 나서 반등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다시 흘러내리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 반등이 만약에 이렇게 나와준다면 이렇게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는 게 죽은 고양이도 떨기면 튀어 오른다라고 해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데드캣 바운스로 이제 내려오고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는 예상이 되는데 거기서 또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뭐 잡거나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물을 타거나 하시면 또 다시 이렇게 끌려 내려오면서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지금 SK 바이오팜 여기 와 있거든요. 근데 바이오사이언스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저점 뚫리고 내려가는데 여기서 반등 나올 때 이 반등 길지 않아요. 이거 반등 길지 않고 하루 이틀 정도짜리로 반등이 나온 다음에 다시 또 끌려 내려갈 텐데 좀 어느 정도 좀 매도 마인드로 보자. 예, 매도 마인드로 보자.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반등 나올 때 이 위에 지금 매물 보이시죠? 매물. 예, 매물 보이고 예, 지금 이거 반등 나올 때마다 올라가기 좀 쉽지 않으니까 지금 분위기 자체도 바이오에 그렇게 막 인기가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어서 좀 빨리 빠져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SK케미칼도 계속 이거 나와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SK케미칼도 이 SK 바이오팜과 SK 바이오사이언스 아니면 이 주가를 얘기할 수가 없다 이거. 여기 위에 있는 이 주가를 이 SK 바이오팜, SK 바이오사이언스 두 개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 끝났을 때 하나 내려왔고 이거 지금 하나 또 끝나니까 이거 내려올 거다. 결과적으로 여기 올 거다. 여기. 지금 아직도 25만 8천 원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거
반등 나오고 기회 좀 아직도 나와야 됩니다. 이거 SK 케미칼 마찬가지 이것도 버티면 안 되고 빨리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SK 관련된 바이오 종목들 좀 빨리빨리 좀 빠져나오려고 노력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차트 기술적으로 저점을 깼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은 곧 나올 것이다. 반등을 줄 때 꼭 매도하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할 때요, 전문가님. 네. 상장할 때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바이오주의 전체의 상승을 이끌 거다라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네. 그럼 이 의견도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겠네요. 아닌 게 되는 건가요? 네, 그때도 제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돼도 바이오 뭐 크게 그렇게 미동 없다. 그냥 네. 지금은 약간 바이오 자체가 코로나 이슈가 지나가면서 좀 지나가는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좀 다시 인기가 돌아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 안에 물론 차별화되는 이렇게 바이오 종목 전부가 다 아니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네. 그 안에 이제 차별화된 어떤 제약주라든지 또 바이오 또 어떤 회사라든지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은 움직일 수는 있지만 예전처럼 전반적으로 기대감에 다 올랐던 그런 종목들 중에 거품이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걸 좀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걸 다 연연하지 말고 그냥 코로나의 어떤 부분에 거품이 있는 종목들을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 안에 이제 이 SK 그룹의 신규 상장주들, 특히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기대감에 좀 많이 올랐다가 장기간에 좀 조정을 받는 어떤 그 패턴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SK 바이오팜,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SK 케미칼 뭐 그런 어떤 종목을 필두로 한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그 치료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회사들이 치료제가 나온다 뭐 하는 거에 이슈에 또 다시 끌려갖고 이제 투자를 하거나 하지 마시고 좀 전반적으로 이제는 좀 대부분 차익 실현, 수익 실현을 하면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지금 얘기를 듣고 그거를 사갖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 시장에서 주도주는 뭘까요? 네. 지금 사실 우리 네. 시장에서 주도주는 그냥 보여지고는 있어요. 해운주하고 철강, 기계 지금 조금 전에 근데 다뤘던 이슈들이요. 약간 주도주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시장의 어떤 이슈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주도주가 될 수가 없는 게 그 종목군이 그렇게 시가총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걔네가 오른다고 해서 막 오르거나 그러니까 시장이 오르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사실 시장이 주도주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종목들로 움직이는 거지 지수가 오르지 않잖아요. 주도주라는 거는 그 종목군들이 오르면서 이제 지수까지 좀 같이 오르고 이제 그런 어떤 힘이 있는 어떤 그런 업종군을 얘기하는데 지금 예전에는 이제 자동차라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좀 약간 그런 흐름을 끌고 갔었는데 지금은 약간 화학주들도 좀 주춤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인프라 법안이라든지 이제 경기 어떤 그런 경기가 좀 괜찮아질 것 같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철강, 기계 그리고 해운 그리고 이제 수주로 인한 이제 뭐 조선주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일시적으로 좀 움직이는 어떤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철강주들하고 지금 좀 약간 유심히 볼 게 철강주들하고 약간 기계주들이 움직이는 게 좀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장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 1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 네네네. 네, 우리 신강수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